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 후보 측 관계자의 차량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과열되면서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 간 비방과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K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실태와 단속 한계 등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지역 일간지 기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 간부와 지역 시민단체 전 대표, 지역 일간지 기자 등이 연루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경찰은 앞서 구속된 시민단체 전 대표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중선 전 예비후보에게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예비후보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이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 물품에서 혐의를 입증할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관련법을 보면 선거 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 브로커 사건의 몸체가 녹취록에 언급된 이른바 불법 자금처인 건설업체들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계기로 한탕하겠다는 이들의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으려 한 건설업체들은 무사하고 경찰은 녹취록에 담긴 인물들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특정 업체 대표가 수사를 받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선 특정 후보에 대해서도 현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앞서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된 지역 일간지 기자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해 2명만 구속됐을 뿐 특정 후보와의 연관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투표 전에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경찰이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의 차량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발견해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경선 투표 기간 모 후보 측에서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걷어가 대신 투표를 했다는 이른바 대리투표 의혹. 민주당 장수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최근 모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 있던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여러 묶음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모두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발견된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수 군수 후보 경선 이후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선 결과는 무효가 됐고 재경선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68건, 모두 107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폭로전으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서거석 후보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천호성 후보의 경력 사항을 놓고 공방이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천호성 후보가 9년 전 서거석 후보의 대학교 총장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서 후보는 명예훼손이라 거짓말 탐지기로 진실을 밝히자고 맞섰습니다. 사실 아니,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관련해 두 후보 모두 검찰이 고소 고발장을 낸 상태여서 진실 규명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후보 간 진실 공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 후보 측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폭행 장소와 시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녹취가 공개됐다며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서 후보의 태도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서 후보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일부 언론을 통해 회자되는 사항은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었다며 거짓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다툼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제가 있던 방 또는 그 외 다른 방에서도 즉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후보 경력사항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서 후보는 천 후보의 세계연구수업학회 한국대표이사라는 명칭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선관위는 최근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세계수업학회에 문의를 했을 때 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는 지부가 없다. 천 후보는 학회에서 보내온 공문을 첨부해 선관위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리프레젠테이티브 오브 코리아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거석, 천호성 두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윤태 후보는 천호성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실무진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열렸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을 대표해 참석한 용혜인, 전권희 토론자는 지방 소멸과 농촌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을 묻는 질의에 진보당 전권희 토론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위상을 세우고 주민자치회를 입법화해서 주민들의 실제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서 지방분권의 토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는 주민 제안이 실제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등이 우선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의 제안들이 광범위한 온라인 토론을 거쳐서 실제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를 디지털 전환과 접목시켜야 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전 토론자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유지돼야 한다며 농민수당 등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농민의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여성 농민을 포함한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고 현재 월 5만 원이 아닌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최소한의 농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용 토론자 역시 농촌에 사는 누구나 든든한 삶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민 기본소득과 전 국민소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농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 그리고 삶의 든든한 안전망이 보장되는 농촌을 농민 기본소득과 그리고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지금의 선거제도에 대해 두 토론자 모두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기 위한 비례의석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지자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선 시장 군수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는 여드름을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 개념으로 바꿔
청소년 1명당 연간 최고 3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을 월 50만 원으로 올리고 수혜자를 늘리는 한편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율 익산시장 후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에서 60대를 위한 일자리 센터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이명택 익산시장 후보는 장애인 정책과 신설, 장애인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신민 임실군수 후보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거수당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무주읍 치수원을 7수로 옮기는 등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사회적 경제활동단체 20개를 양성해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거석, 김대중, 이정선 등 이른바 호남권 민주혁신교육감 후보들은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유지와 정시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특권 교육을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한 소통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줄 세우기와 편가르기 인사 근절, 학교 모든 구성원의 인권 실현 등 3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 후보들은 기성 정치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만 45세 미만 청년 후보자는 모두 31명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전북 지역 유권자 수가 153만 2,13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북 전체 인구의 86%에 해당하며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4,400여 명, 0.2%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유권자가 31만 1,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19,300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전라북도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지난 한두 달 사이 전입 인구가 소폭 증가해 유권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한국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 정상회의 연설에서 영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는 말로 IPEF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13개 나라가 우리나라와 함께 IPEF 첫 가입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영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금 전 세계는 감염병 대유행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IPEF에서 한국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 등에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차 등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며 영내 국가들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IPEF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지키는 도구로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개방과 포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도 IPEF는 중국 등 특정 국가 배제 목적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협력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 정치 대립을 해소하고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과 함께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합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일찌감치 봉하마을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권양숙 여사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 첫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를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통해서 어떤 메시지?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노무현 재단 측은 추도식이 끝날 무렵까지 12,000여 명이 봉하마을을 다녀갔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지난주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속에 장관 임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0일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국민들께서 낙마를 시킨 사실상 그런 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치를 위한 카드로 의미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에 당론 가결로 협조한 만큼 이에 화답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로부터 동시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 후보자는 외부 연락을 끊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겠다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도 다음 달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취임식 일주일 만에 열린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 촉진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크지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이주비나 원자재값 인상 등이 반영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했습니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잘 연동될 수 있도록. 취임 100일 내로 발표를 예고한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책에 대해선 숨겨진 공공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H 소유 땅을 거론했고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관련 내용도 공급 대책에 포함될 거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7월 말 시행 2년이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보완책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격 수직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했고 우려되는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해선 세입자 대출 한도 확대,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 대상 보유세 깎아주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대차법은 문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가격 통제보단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GTX와 관련해선 ABC 노선은 현 정부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 노선은 최종 노선을 찾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익산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면서 지자체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분양가의 웃돈까지 붙어 일부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자 익산시가 불법 거래 행위 적발에 나섰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180만 원.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분양된 익산 지역 아파트 5개 단지의 분양가가 이렇게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익산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익산시의 주택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가와 외부 투기 세력을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외부의 투기 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청약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산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 내역 900여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 단지 거래 내역 300여 건은 통장 거래 내역까지 받아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세무서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래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명서를 받고 거래 내역서를 받고 계약서를 사본을 받고 그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한 후에 하지만 익산 지역은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상황이어서 불법 거래 적발만으로는 분양가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초 65일 동안 파업했던 전국 택배 노동자들 가운데 130여 명이 계약 해지 상태에 내몰려 있고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한 채 일하고 있다며 노사 공동 합의문이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전한균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전 회장은 아직 미조직 상태인 4개 시군 지부 설치, 조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 지역 지방의원 후보가 오늘 기준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당적 등으로 인해 기초의원 후보 3명의 등록이 무효 처리돼 기초의원 선거구 70곳 가운데 무투표 기초의원 선거구는 종전 14곳에서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전북 지역 지방의원 후보는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3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7명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 한 도로에서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6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A씨는 출마한 지역구의 선출 정원과 입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모 부안군수 후보 지지자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안군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등 수십 명에게 점심을 사면서 해당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식사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임실군수 후보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10분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열립니다. 무소속 신민과 박기봉,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세 후보가 나와 80분 동안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토론 뒤에는 무소속 박정근 후보가 7분여 동안 자신의 공약과 관련한 연설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KBS 뉴스 전북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는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손흥민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 공격수로 등극한 겁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와 리그 최종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초반에는 동료들의 골 행진을 구경해야 했습니다. 전반 16분 쿨루세브스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해리 케인의 헤더골이 터진 데 이어 후반전에는 다시 쿨루세브스키가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터뜨려 3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토트넘이 여유 있게 점수차를 벌리자 손흥민의 득점포도 마침내 터졌습니다. 루카스 모라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아 손흥민이 오른발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리그 22호 골로 무함마드 살라흐와 득점 동률이 된 순간 팀 동료들이 모두 달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0분 오른발 대포할 중거리 슛이 장렬해 리그 23호 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완벽하게 감아찬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터지자 이번에는 팀 동료들이 손흥민을 안아 번쩍 들어줬고 손흥민은 포효하며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대0 대승을 거둔 토트넘은 리그 4위를 지켜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전에서 한 골을 넣은 살라흐와 나란히 23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공동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살라흐가 페널티킥 5골을 포함한 데 비해 순수한 필드골로만 23골을 넣은 값진 성과였습니다. I can't believe, when I saw, I get really emotional because I was dreaming for when I was a kid and literally it's in my hands. I can't believe, to be honest.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빅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공격수로 공인받으며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전주의 한 거리입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오가는 길. 저녁엔 회식 장소로 붐비는 식당가이기도 합니다. 나대지마다 쓰레기가 뒹굽니다. 한 공터 모서리엔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언덕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먹다 남은 음료가 들어있는 컵들을 포함해 다양한 쓰레기들이 계속 버려지면서 쓰레기 언덕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곧 더워지는데 벌레 꼬일까 봐도 걱정되고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지 않아서. 주차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들 사이사이 온통 쓰레기 투성입니다.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도 곳곳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또 다른 곳 주택가입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에 담겨 버려져 있습니다. 신고하고 버려야 하는 가전제품과 가구 등 폐기물이 쌓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담긴 통들도 보입니다. 전자 폐기물 같은데 이거 지금 스피커 아닌가요? 스피커 같은데? 이것도 스피커 같고 이런 것도 좀 스피커 같고 그죠? 심각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서 하루 동안 버려지는 불법 투기 쓰레기가 무려 6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도심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단 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걸어다니는 길에서 가끔씩 한 번씩 마주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이거는 내가 내 일이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 주변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는 해마다 4월부터 6월까지를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곳은 분리수거장이긴 하지만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넘쳐난다며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특히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뒤 남은 음식까지 그대로 담아버린 봉지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 송천 똑같으니까 같은 사람이 2개 시킨 거고 시간도 14일 날 먹었고. 일단 확보해서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 이런 경우에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과태료.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교묘히 주소 등을 제거한 비양심도 있습니다. 자른 거야, 거기는? 이집상을 찢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CCTV에 의해 발각되거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할까요? 당연히 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버렸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사유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폐기물법에 따라 땅 주인이 치워야 하지만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버젓이 보면 불법 투기 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뭐 한두 명 정도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버리면 계속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보기도 너무 안 좋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진짜 좀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이렇게 쓰레기 투기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투기는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려 과태료를 냈다는 사람은 드물고 불법 투기를 보고 신고하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다 같이 외면하는 사이 처음엔 누군가 쓰레기 한 개를 버렸을 테고 그 위로 하나, 다시 또 하나. 쓰레기 투기도 전염되어 퍼지는 걸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깨진 유리창은 또 누군가 쉽게 더 깰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쓰레기도 어떤 누군가 한 명이 딱 버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버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버릴 때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공간처럼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남들도 버리니까 누군가 치워주겠지 핑계대며 오늘도 쓰레기를 버린 부끄러운 손. 양심은 쓰레기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더위에 힘든 하루였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올 여름에는 이런 강력한 더위가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그늘을 찾아 더위를 피해봅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반팔 반바지로 이게 더위가 커버가 되겠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대구 등 영남 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5월인데 오늘 벌써 33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으면 못 다니겠어요. 올여름은 이런 강한 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7, 8월 기온이 예년을 웃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봄철 동북아시아를 덮은 눈의 양입니다. 한반도 북쪽 지역과 티베트 고원에 쌓였던 많은 눈이 갑자기 녹으면서 대부분 맨땅을 드러냈습니다. 여름철 한반도 상공에 더운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전조 현상입니다. 대서양도 폭염을 부추기는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대기가 순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멀리 있는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패턴에 따라서 대기 파동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름철 동안 동아시아의 고온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마 초반인 6월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7월과 8월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지만 6월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날씨 변동성이 큰 만큼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0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온 건 1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부터는 국내에 입국할 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75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25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일주일 전 월요일과 비교하면 3,000명 넘게 줄었고 2주일 전보다는 약 1만 명 감소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25명으로 5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방역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해외 여행 수요에 따라 입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오늘부터 국내 입국 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받은 음성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입국 뒤 절차 역시 간소화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만 받으면 되고 6에서 7일차 신속 항원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여행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전차 간소화되고 있는 이 출입국 규제 완화 발표 이후 해외 여행에 대한 문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요. 실예약 건수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 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 병원이나 시설 판단에 따라 4명이 넘는 인원의 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화물연대가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다음 달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본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운송료 인상과 법적,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로 확인됐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오후 6시부터 하루 동안 신규 발열 환자는 16만 7천여 명으로 전날과 비교하면 1만 8천여 명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추가로 1명이 숨져 관련 사망자는 68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스 전반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의혹 관련 리포트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발언한 사람은 염경석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이 아니라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청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